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번에는 제가 사고 방송을 했는데 네. 예, 오늘은 그래도 아나운서님이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네. 예, 이 참 좀 그래요. 네. 예. 자, 눈 왔는데 어제 잘 갔어요, 집에? 네, 다행히 눈이 제가 퇴근 시간에 굉장히 많이 오긴 했는데 제가 안내방송 해드렸던 대로 최고 속도도 평소보다 100에서 20, 100분의 20 혹은 100분의 50 정도로 줄여서 저속 감속 운행해서 갔습니다. 원래는 100km를 갔는데 100분의 50, 100분의 100km를 20. 갔는데 네. 50km를 갔다. 제가 다니는 도로에선 100을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고속도로로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야, 참. 근데 북한 가봤어요? 북한이요? 예. 아니요, 저는 뭐 금강산 관광도 못 가봤고 백두산을 올라가 본 적도 없어서 북한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 가본 적이 없구나. 네. 그렇죠. 북한 갔다 왔다면 좀 이상하죠.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왜? 아니 네. 제가 북한 갔다 왔거든요. 네. 두 번 좀 넘었나? 근데 방송 때문에 이제 한 번은 갔고, 근데 방송 때문에 갔을 때 전 모두 겨울에 갔어요. 근데 육로로 갔거든요. 너무 추웠겠는데요? 아니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육로로 가는데 거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눈 오면은 눈을 어디서부터 치웁니까? 도로부터 치우죠. 도로부터 치우죠. 네. 그죠? 근데 거긴 반대예요. 인도에 있는 눈을 도로로 다 밀어 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먼저라서? 차가 얼마 없어서? 참 보면은 네, 참 착하죠. 아주 제가. 네.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네. 아니면 순수한 이념적인 색깔이 있는 건지. 순수한 거죠. 근데요. 네. 이게 차가 없으니까 거기 아예 그쪽으로 다 이 눈을 차도로 쓸어내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야 정말 그런 경우는 제가 살다 처음 봤어요. 그런데 북한 그만큼 이제 차도 없고 그리고 조금 낮이긴 낮았다고는 하는데 거기 창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 건물에 창문이 있잖아요. 거기 유리를 우리는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리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비닐을 이렇게 씌워놔요. 그러니까 우풍이라고 알아요? 네. 알죠? 네. 우풍이 뭐예요 근데? 이거 바로 옆에 붙어서 이렇게 말로 설명해야 되네요. 네. 말로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르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풍이라는 게 위에 이렇게 바람이 이 방에 있어서 위에 바람이 슝슝슝슝 왔다 갔다 하는 게 우풍이 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비닐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인민군이죠. 북한 군인들. 그 사람들은 이 추운데 코트 하나 제대로 걸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뻘개요. 왜? 동상 걸려가지고. 그걸 보고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됐는데 이렇게 눈이 온 날 그런 날 이렇게 그때 생각이 얼핏 나요. 예? 근데 물론 북한은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내가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자면 사진을 찍을 때에도 사진 찍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도가 중요해요. 특정 장소에 특정 배경으로만 가능하지 반대 배경으로 찍으면 카메라를 몰수당하거나 별별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갑자기 눈이 온다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사람이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예. 자, 참. 그리고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혹은 인터뷰 대상자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면 문자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대신 물어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꼭 많은 의견과 질문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 관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총선 전국을 이끌어 나갈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영입하는 걸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모양새인데요.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났다면서 비주류 쪽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대안 부재론을 들어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등판을 도와줘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주류가 어제 한 장관이 직접 나서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해올 경우에는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이후에 기류가 확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영입 형식은 추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 장관이 이제 어제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대답을 했었는데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대통령 아바타 비판에 대해서도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명한 어조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비주류 중진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다른 좋은 어떤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특별히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도 이 인선을 두고 의견 수렴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를 열어서 비대위 구성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고요. 이렇게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 당내 여론조사까지 끝내면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등판 시기가 이르다 이런 지적이 있긴 하지만 당이 심각한 위기 상황인 만큼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더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한 장관이 오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 당정관계 정립,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도부의 마지막 결단만 남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단 지금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안 되면 뒷말이 나올 판이에요. 예? 이게 다 됐는데 왜 안 시켰지? 이 뒷말이 나올 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한동훈 장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동훈 장관을 현재 국민의힘이 직면하고 있는 비상 상황을 돌파하게끔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나름대로 그걸 돌파를 하려고 한다면 자신들도 한동훈 장관을 도와야 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신이라는 건 국민의힘 구성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구성원 전부가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단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자신의 이익 일부를 포기하는 자세를 보여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일단 한동훈 장관의 면이 쓰고 면이 쓴다라는 사실 자체는 한동훈 장관이 면이 쓴다는 사실 자체는 국민의힘이 바뀌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과 동시에 지금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절박함을 갖고 있는지도 역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큰 이익과 궁극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작은 이익을 버리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만일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을 시킨 이유로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고 이걸 부정하는 꼴이 된다면 스스로 폭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점을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전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의 실패,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 장관의 실패는 곧 국민의힘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 비대위에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등판 임박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맹공을 퍼부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 장관을 김건희 호위부 장관, 김건희 아바타 이렇게 규정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도 아니지만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에게 뺨 맞을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이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박찬대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윤석열 아바타인지 김건희 아바타인지 헷갈릴 정도로 방탄에 열심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호위부 장관 같았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한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 조항도 있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이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여권에서 총선 후 특검을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 장관이 말한 독소 조항을 고리로 한 공세도 이어졌는데요. 김건희 특검의 언론 브리핑 규정이 한 장관이 검사 시절 참여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다. 이게 민주당의 주장인 겁니다. 자,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총선 쟁점으로 끌고 갈 계획인 만큼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에 오를 경우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민주당이 굉장히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금 그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그 아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감정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좀 그래도 나름대로 신선하잖아요. 그 신선함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 혹은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중포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럴 텐데 이 특검법 문제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이 문제는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다시 말해서 한 번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항상 여권에서 얘기하는 게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제 기억에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총선 때문에 이게 좀 걸리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검법을 통해서 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상설특검법으로 하면은 금방 걸려요. 이 특검 구성이. 그래서 특검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 따지면은 최소한도 1월 말, 2월 초에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 문제를 언제까지나 이걸 계속 제지에 끌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오늘 만났습니다. 오늘 정오쯤에 서울 중구의 한 한정식 집에서 단둘이 비공개 오찬을 가졌는데요. 지난 18일이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 시사회 행사장에서 만난 지 이틀 만에 대면인 겁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개파전이 확산하는 등 민주당 내에 원심력이 커진 상황에서 성사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공식화에 이어서 비명계 일각의 통합 비대위 구성 요구까지 당의 분열상이 지금 심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 18일에 있었던 이 다큐멘터리 시사회 행사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던 만큼 이 대표가 오늘 이날 있었던 오찬에서 어떤 화답을 할지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각에선 김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당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제안하는 한편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남도 강하게 촉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죠. 연일 신당 창당 계획을 강조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창당은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발언과 함께 이재명 김부겸 회동을 지켜보겠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안팎에서는 이제 이 전 대표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신당 창당 의사를 접거나 하더라도 속도를 조절하려는 의도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회동을 갖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김부겸 전 총리가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선배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는 요청이 있었다. 이재명 대표를 뵙는다니 여기저기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만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께 통합하고 안정되고 수신을 끌어나갈 수 있도록 가감없이 전달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많은 분이 무능하고 또 한편으로 무책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권의 역주행 폭주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 전 총리님 말씀을 많이 들어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물밑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3총리와의 연쇄회동이 성사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부겸 전 총리가 큰 폭 행보를 주문을 했고 오늘도 많은 역할을 당부한다 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이뤄질까요? 글쎄요. 뭐 그건 모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만난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징 언어라는 게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진짜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있어서의 위기, 지금 상황의 위기를 그냥 어떻게든 좀 넘어가 보려고 임기응변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진심 어린 통합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조만간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원칙과 상식이 있는 의원분들이 요구하는 것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전면에서 뒤로 물러나야 된다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사실은 만남이라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만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힘든 상황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가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난 누구하고도 다 만난다. 맞습니다. 원래 정세균 전 총리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누구하고도 다 만나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도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과연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갔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일정 부분 후퇴시키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나고 그 이후에 다시 당내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그게 쉽지가 않다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본인이 계속 버틸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 저는 지금까지는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날 수는 있죠. 근데 만나도 겉도는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남 이후의 결과도 크게 뭐가 바뀔 것인가 하면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럴 수는 있어요. 속도 조절은 할 수 있죠. 뭐냐 하면 뭐 예를 들면 1월 초에 신당을 만들려고 했다는데 조금 한 템포를 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뭐 그 친이낙연계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 정치인도 공천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뭐 지금 벌써부터 난리거든요. 그 친명은 왜 적격 판정을 받고 나는 왜 부적격이냐.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해보게 되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렇게 전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 오늘 당내에서 제기되는 86 퇴진론과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몰아퇴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관련 발언들을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서 했습니다.
우리들이 과거 군 하나회나 윤석열 대통령 사단처럼 우리끼리 모여 한번 해먹자 한 적은 없다라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86세대라는 게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말을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과정에 뺄셈 정치는 안 된다라면서 86세대가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86 역할론을 오히려 강조를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이 과거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3기 의장을 지낸 86세대 대표 주자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민주당 내부에서 86세대 김민석 의원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이낙연 전 대표를 변절자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86 정치인들이 청산 대상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이낙연 전 대표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당이 분열된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충심을 갖고 여러 조언을 했는데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모두가 힘을 합하자고 호소하고 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면 본인도 조금 어깨가 가벼워질 것이라면서 통합 행보를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제 앞서서 첫 번째 소식으로도 다뤄드렸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거론 관련해서는 누가 뭐래도 이 정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황태자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같이 책임 있는 사람과 밤샘 토론이든 끝장 토론이든 해보고 싶다 말을 했습니다. 또 어제 이제 한 장관이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몰카 공작이라고 한 데 대해선 명품 가방을 받은 게 더 큰 위법인데 그것만 지적하면 한 장관이 말하는 원칙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임 전 실장이 뉴스킹에 나와서 여러 발언을 했는데요. 86 용태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의혹까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큰 의미를 좀 부여하진 않는데 단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86 용태론에 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86 역할론을 얘기하는 것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86 용태론과 86 역할론의 공통점이 뭘까요? 찍어봐요. 글쎄요. 뭐냐면 아직도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86이라는 세대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세대지만 86이라는 세대, 이 세대도 굉장히 분화가 많이 됐어요. 이제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비대위원장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됐던 인물 중에 원희룡 장관 같은 분들도 86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86세대는 굉장히 지금 분화가 많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용태론 나오고 역할론 하고 이런 건 그 분화 속에서도 아직도 특정 집단으로 남아있는 일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86세대 용태도 반대한다는 이유는 이제 86이라는 집단 속에 있어서의 86이라는 집단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각자 그냥 알아서 86이라는 라벨을 띄고서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하든 말든 해야죠. 왜? 86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민주화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전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건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거지 그 역사적 인정을 받는 것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봐서는 곤란해요. 현실은 현실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각자가 지금 현실에 맞는 자기 위치에 맞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식을 하면은 되는 거지 그걸 86이라는 단어로 이제 더 이상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6 역할론이라는 것도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고 86 용태론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해야죠. 아직 은퇴할 나이 아니에요, 사실. 더 나이 먹으신 분들도 요새 다 출마하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예요. 단 86이라는 집단주의적 사고나 집단주의적인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단어는 이제 띄고 얘기하자는 얘기죠. 예?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제발 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운동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집단주의. 이 사회운동이거든요. 학생운동은 신사회운동이 아니에요. 신사회운동은 개인의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거고 사회운동은 집단의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건데 학생운동은 집단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바로 전형적인 사회운동의 한 형태인데 지금 우리가 후기 자본주의 후기 산업사회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단에 관한 얘기 좀 그만합시다. 그리고 훌륭한 일을 했어요. 훌륭한 일을 했다라는 과거에 그거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내세울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집단주의적 사고에서 좀 벗어날 때가 이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만합시다. 네. 예. 아유 저기 오늘 많이 배웠죠? 네. 북한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우풍도 좀 오늘 알게 됐고. 그럼요. 네. 왜 몰랐는데. 저는 우영이고요. 예, 네.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Z 세대. 그렇게 집단으로 라벨 붙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능력이 뛰어나요. 네, 그렇죠. 예. 네.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